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슈를 더 쉽게 풀어드리는 더 뉴스 시작합니다. 사퇴 요구를 거부한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오늘은 서천 화재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의 갈등 봉합 여부가 주목되는 가운데 야당은 윤 대통령이 당무 개입을 한 것으로 정치 중립 위반이라면서 고발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잠시 뒤 더 정치 시간에 풀어드리겠습니다. 정부가 어제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 휴업 규제와 휴대전화 보조금을 제한하는 단통법을 폐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왜 규제 폐지에 나섰고 그동안 어떤 이유로 제한했는지 대책의 실효성과 또 예상되는 부작용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보시겠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갈등이 불거진 가운데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서천 수산물 시장 화재 현장을 찾았습니다. 이 자리에서 당정 갈등과 관련해 어떤 이야기를 할지 윤석열 대통령과 만나가야 될지 관심입니다. 민주당은 대통령이 정치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고 법적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반면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이 갈라설 경우 정권 심판론이 힘을 잃을 수도 있다고 보고 상황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어젯밤 충남 서천 수산물 특화시장에서 큰 불이 나 시장 점포 220여 곳을 모두 태우고 9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정부는 신속한 복구를 위해 특별교부세 지원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서울 아침 체감 기온이 영하 21도까지 떨어지면서 북극 한파가 절정에 달했습니다. 제주와 호남, 충남 서해안에는 내일까지 폭설이 내리겠습니다. 습기를 머금은 무거운 눈이라서 시설물 피해가 우려됩니다. 강추위 속에 내린 폭설로 제주공항에서는 항공편 300여 편이 무더기 결항했습니다. 제주와 해남 등을 오가는 여객선 90여 척도 통제가 됐고 수도권에서는 수도시설 동파가 잇따랐습니다.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다 숨진 배우 고 이선균 씨의 수사 정보가 유출됐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당시 수사를 맡았던 인천경찰청과 수사 내용을 보도한 인터넷 언론사를 압수수색했습니다. 65층 주상복합단지로 탈바꿈한 청량리 4구역 재개발 사업의 비리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서울 동대문구청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사업에 관여한 전현직 공무원들이 불법 특혜 분양을 받았는지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의 사퇴 요구를 거절했다면서 임기 완주 의사를 밝힌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오늘도 정상적으로 당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용산과의 갈등 관계를 어떻게 풀지 대응 방안을 고심할 걸로 보입니다. 국회 연결합니다. 이준엽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어제도 한 위원장 일정을 소화했고요. 오늘도 당무를 소화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조금 전 오후 1시 반쯤 대형 화재가 발생한 충남 서천 수산물 특화시장을 방문했습니다. 명절 대목을 앞두고 큰 피해를 입은 상인들을 위로하고 지원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서입니다. 평소와 같은 일정을 소화하면서 사퇴 불가, 임기 완주 의지를 강조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당 일각에선 한 위원장을 윤리위에 제소하거나 의원총회 소집까지 주장하며 사퇴를 압박하는 기류도 감지됐었는데요. 이대로 가면 공멸이라는 우려 탓에 오늘은 어제보단 잠잠한 분위기입니다. 특히 친윤 핵심인 이철규 의원은 대통령실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갈등 상황에 대해 소통 과정에서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며 잘 수습될 것으로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오해는 금방 풀리고 또 바로 국민과 당원들을 생각하면은 전혀 긍정적으로 잘 수습이 되고 또 봉합이 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수도권과 비주류 인사들을 중심으로 한 위원장을 옹호하는 목소리도 적잖은 걸 고려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이른바 김건희 여사 리스크와 사천 논란 등 뇌가는 여전해 갈등 양상을 어떻게 풀어갈지 한동훈 위원장의 대응이 주목됩니다. 네, 민주당은 국민의힘을 향해 공세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다고요? 네, 민주당은 최근 논란을 대통령실의 당무 개입으로 규정하고 맹공을 퍼붓고 있습니다. 어느 역대 대통령도 여당 공천에 몰래 관여했지 대놓고 개입한 적은 없다며 총선 개입이 강해질수록 국민 심판 강도도 세질 거라고 비판했습니다. 대통령실과 한 위원장의 갈등설을 두고도 권력을 사유화하는 대통령이나 집권 여당을 사당화하려는 대표나 50보 100보라고 지적했습니다.
대통령이 사천이든 시스템 공천이든 정당의 공천에 개입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입니다. 민주당은 알려진 내용에 따르면 대통령이 정치 중립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고 보고 고발 등 법적 검토에 본격 착수했습니다. 하지만 당내 일각에선 사실관계를 따져봐야 하는 것은 물론 당무 개입이 성립하려면 실제 특정인 공천을 위한 압박이 있어야 하는 만큼 상황 파악에 주력하며 지켜보자는 주장도 있습니다. 대통령실과 한 위원장의 이른바 약속 대련 가능성도 제기되는 가운데 한 위원장이 실제 윤 대통령과 갈라서게 되면 정권 심판론 구도에 변화가 생길 가능성 역시 주시하는 분위기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대통령실의 사퇴 요구를 거절했다면서 임기 완주 의사를 밝혔죠. 한동훈 비대위원장. 조금 전에 전해드린 것처럼 오늘도 정상적으로 당무를 수행하고 있고요. 화재 현장인 충남 서천 수산물 특화시장을 긴급 방문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도 이 서천시장에 방문한 걸로 알려졌는데요. 저희 현장 모습을 좀 보겠습니다. 네. 이 시각 현장 화면 보고 계시는데요. 조금 전 화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지금 서천 수산물 특화시장을 방문을 했고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모습도 보입니다. 예, 한동훈 위원장은 애초에 예정됐던 당 사무처 방문 일정을 미루고 긴급 방문한 건데요. 예. 한동훈 위원장이 먼저 방문을 있었고 조금 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도착을 하면서 두 사람이 만난 겁니다. 그렇습니다. 두 사람이 지금 어떤 대화를 나눌지가 가장 큰 관심이었는데 지금 화면상으로는 두 사람이 대화를 지금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카메라에는 담기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김경률 비대위원의 마포 공천 이 사천 논란, 또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으로 갈등이 불거졌죠.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 두 사람이 지금 화면에는 잡히고 있는데 두 사람이 직접 대화를 나눈 것 같지는 않고요. 지금 김태흠 충남지사의 모습도 예. 보이고요. 예. 앞서 한동훈 위원장이 대통령실의 사퇴 요구를 거절했다면서 임기 완주 의사를 밝힌 바 있죠. 당 그렇습니다. 일각에서는 의원총회 소집까지 주장하면서 사퇴를 압박하는 기류도 감지됐었지만 어제보다는 오늘이 조금 더 잠잠한 분위기고요. 예, 이틀 전이었습니다. 이관섭 비서실장, 한동훈 비대위원장, 윤재 원내대표 이렇게 세 사람이 만났고 이 자리에서 사퇴 요구가 있었다는 게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말이고요. 그리고 그 사퇴 요구를 거절을 했고 이와 관련해서 대통령실과 갈등이 불거졌습니다. 그리고 사흘째를 맞았는데요. 오늘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지금 서천 화재 현장을 함께 방문해서 만났습니다. 지금 화면에 잡힌 것으로만 봤을 때는 두 사람이 어떤 대화를 나눈 것 같지는 않고요. 카메라에 잡히지 않은 그 곳에서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 여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네, 앞서 잠깐 전해드렸는데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오늘 아침에 다른 일정이 있었죠? 예, 그렇습니다. 원래 다른 일정들 있었습니다. 당 사무처 방문 같은 일정이 있었는데요. 예. 이 일정들 모두 미루고 긴급 방문한 거고요. 윤석열 대통령은 조금 전 도착을 해서 두 사람이 만난 상황입니다. 네. 앞으로 두 사람이 그 갈등 국면에 대해서는 지금 언급을 해오지 않았었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 어떤 이야기가 오갔을지는 아직 카메라에 담기지 않았지만 전해질 걸로 보입니다. 네, 한동훈 비대위원장. 자, 어제도 사퇴 요구와 관련해서 입장을 밝혔었고요. 사퇴 요구를 거부한다고 얘기했죠. 그리고 자신의 임기는 끝날 때까지, 그러니까 총선 이후가 될 것이다라면서 완주 의사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갈등설이 불거졌고요. 또 윤석열 대통령과 과연 갈등을 풀 수 있을지 여부가 지금 최대 관심이죠. 자, 잠시 뒤에 관련 속보가 추가로 전해지면 또 전해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화재 소식입니다. 어젯밤 11시 10분쯤이었습니다. 조금 전에 보신 것처럼 서천군 수산물 특화시장에 큰 불이 났습니다. 네, 오랫동안 이어진 불에 시장 건물 1개 동과 그 안에 입점한 점포 220여 곳이 모두 타버렸습니다. 현장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양동훈 기자. 네, 충남 서천군 수산물 특화시장에 나와 있습니다. 네, 밤새 큰 불이 이어졌고요. 지금 무너진 시장의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불은 다 꺼진 거죠? 네, 지금 제 뒤로 보시는 것처럼 불은 현재 모두 꺼진 상태고요. 그리고
건물 2층짜리 건물이 완전히 불에 타서 앙상하게 뼈대만 남은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는 불에 탄 건물에서 떨어져 나온 다른 많은 자재들도 여기저기 어지럽게 널려 있습니다. 이곳 수산물 시장에 불이 난 건 어젯밤 11시 10분쯤입니다. 시장 안에 설치된 화재 속보기를 통해서 신고가 자동으로 접수됐습니다. 화재 당시 CCTV 화면을 보면 건물 1층에 있는 한 점포에서 불꽃이 번쩍하는 게 보이는데요. 이후 13분가량 불꽃이 이어지다가 주변으로 급격하게 확산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주변 소방서의 인원과 장비까지 총동원하는 대응 2단계까지 발령해가며 오늘 오전 8시쯤 불을 모두 껐습니다. 영업이 끝난 후라 시장이 비어있어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건물 1개동과 입점 점포 227곳이 모두 탔습니다. 이곳 수산물 특화시장은 지난 2004년 9월 지상 2층의 총 면적 1980제곱미터 규모로 설립된 중형 종합시장입니다. 소방당국은 현장에서 스프링클러가 작동했지만 화재 확대를 막지는 못한 거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화재 시작 시점부터 곧장 스프링클러가 제대로 작동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또 건물이 샌드위치 패널 구조로 세워져 불이 빠르게 번지고 진화 작업에도 어려움을 겪은 거로 보입니다. 상황 설명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화재 당시 강한 바람이 불었고요. 건물 구조가 조립식 판넬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화재가 급격히 연소 확대된 상황입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합동 감식을 벌여 정확한 화재 원인을 파악할 예정인데요. 다만 목격자가 없는 데다 커다란 시장 건물 전체가 불에 탔기 때문에 제대로 된 원인 규명에는 시간이 걸릴 전망입니다. 시장 상인들은 설 대목을 앞두고 난 불로 삶의 터전을 잃어버렸다며 망연자실해하고 있는데요. 도에서는 상인들이 영업할 수 있는 장소를 찾아보는 등 대안 마련에 나설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서천 수산물 특화시장에서 YTN 양동훈입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서천 특화시장의 신속한 복구를 위해 특별교부세 지원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장관은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서천 특화시장 화재 관련 긴급대책회의에서 행안부는 중기부, 소방청 등 관계기관과 협조해서 수습 복구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해달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네, 오늘 정말 추웠습니다. 북극 한파가 이틀째 맹위를 떨치고 있는데요. 서해안과 제주도에는 지금 폭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한파, 폭설, 눈 전망까지 알아보겠습니다. 김민경 기자. 네, 김민경입니다. 네, 오늘 정말 춥던데요. 날씨가 어제보다 더 추운 것 같습니다. 종일 영하권, 강추위가 이어지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틀째 북극 한파가 맹위를 떨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서울은 영하 14도까지 내려가며 어제보다 5에서 6도가량 낮았는데요. 찬바람까지 불며 체감온도는 무려 영하 21.7도를 기록했습니다. 한낮에도 영하권 강추위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후 1시 기준 대관령 기온이 영하 14.9도, 파주 영하 10.4도, 서울도 영하 9.3도에 머물고 있습니다. 기상청은 이번 한파가 금요일 아침까지 이어지겠다며 저체온증과 동상 등 한랭증환에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네, 강추위 속에 서해안과 제주도는 계속해서 폭설이 이어지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현재 전북 서해안과 광주광역시, 제주 산간에는 대설경보가, 충남 서해안과 전남 서해안, 제주 해안가를 중심으로는 대설주의보가 발령 중입니다. YTN 재난보도 시스템 이다스 화면 보면서 실시간 눈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어제부터 30cm에 달하는 폭설이 쏟아진 제주 산간 영실입니다. 온통 흰 눈으로 뒤덮인 가운데 지금도 계속해서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쌓인 눈이 얼면서 1100도로와 516도로 등 주요 산간도로는 통제됐습니다. 다음은 대설경보가 발령된 전북입니다. 국도 1호선 용호교차로 부근인데요. 주변이 온통 하얀 눈으로 덮여있는 가운데 계속 눈이 흩날리고 있습니다. 다행히 도로는 눈이 녹았지만 기온이 낮아 도로 위 살얼음이 있을 가능성이 커 평소보다 속도를 낮춰 운행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내일까지 눈은 더 이어지겠는데 제주 산간에 최고 50cm 이상, 호남 서해안에도 많게는 20cm가 넘는 폭설이 쏟아지겠습니다. 또 충남 서해안과 제주 해안에는 3에서 10cm, 충청 내륙에도 1에서 7cm의 눈이 더 내리겠습니다. 이번 눈은 습기를 잔뜩 머금은 무거운 눈입니다. 도로 살얼음뿐만 아니라 시설물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문화생활과학부에서 YTN 김민경입니다.
네, 북극 한파가 절정인 가운데 제주공항에 강풍을 동반한 많은 눈이 내리면서 항공기가 무더기 결항했습니다. 한국공항 제주공항 측은 제설 작업으로 오전 8시까지 활주로가 폐쇄됐다가 운항이 재개됐다고 밝혔습니다. 제주공항은 사전 결항을 포함해서 출 도착 300여 편이 무더기 결항했습니다. 서해 기상 악화로 오늘 인천 지역 15개 연안 여객선 항로 가운데 12개 항로의 운항이 통제됐습니다.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인천운항관리센터는 오늘 새벽 풍랑주의보가 내려진 인천 먼바다의 높은 파도와 강한 바람 때문에 인천과 백령도, 인천과 연평도 등 12개 항로를 오가는 여객선 15척의 운항이 제한됐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인천에서 정상 운항하고 있는 곳은 가까운 바다인 삼목, 장봉 1개 항로 1척뿐입니다. 네, 지금 들으신 것처럼 전국 대부분의 지역에 한파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도로 결빙에 따른 교통사고가 잇따를 것으로 우려됩니다. 특히 도로 위의 살얼음, 이른바 블랙 아이스를 더 조심하셔야 합니다. 겨울철 안전 운전 수칙, 엄윤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캄캄한 새벽, 승용차와 트럭 등이 뒤엉켜 있습니다. 도로 위에는 사고로 부서진 차량 잔해들이 널브러져 있습니다. 지난 4일 세종시 다리 두 곳에서 30여 대 연쇄 추돌 사고가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얼었다 생각을 못하고 사고 난 거 보고 제동을 잡았는데 쭉 미끄러지면 사고 났고 내려서 보니까 완전히 다 빈박길이더라고요. 지난 9일에는 제2중부고속도로에서 차량 20여 대가 잇따라 추돌하면서 7명이 다치기도 했습니다. 두 사고 모두 도로 살얼음, 이른바 블랙아이스가 원인으로 추정됩니다. 최근 5년 동안 도로 결빙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분석해보니 80% 가까이가 12월과 1월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통사고 치사율도 사고 100건당 2.30으로 도로가 얼지 않았을 때보다 더 높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겨울에는 터널이나 급커브 구간 등 결빙에 취약한 구간에서 평소보다 더 긴 안전거리를 확보하는 게 중요합니다. 꽁꽁 얼어붙은 도로의 경우 제동거리가 일반 도로보다 2배 이상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평상시보다 30% 한 50%를 줄이셔야 되고, 근데 또 하나는 블랙아이스가 있을 경우에 브레이크를 밟는다고 해서 이게 안전하지 않아요. 더 위험할 수 있어요. 브레이크를 아주 나누어서 착착착착 하고 연속적으로 밟는 거. 될 수 있으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게 좋지만 운전을 해야만 한다면 운행 전 타이어 공기압이 적정 수준인지 점검하고 가능하면 겨울철 전용 타이어를 활용하는 게 좋습니다. 또 수시로 날씨를 확인하고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지역을 미리 파악해 조심스럽게 운전하면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YTN 엄인주입니다.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아오다 숨진 고 이선균 씨 관련 수사정보 유출 의혹에 대해 경찰이 강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이 씨의 수사를 맡았던 인천경찰청과 수사 내용을 비교적 자세히 보도했던 인터넷 언론사가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박정윤 기자입니다. 지난달 27일 마약 투약 혐의로 수사를 받던 배우 이선균 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채 발견되자 경찰 수사를 두고 논란이 계속됐습니다. 구체적 물증도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경찰이 수사 정보를 외부에 흘렸다는 겁니다. 모든 수사 과정에서 변호인이 참여했고 진술을 영상 녹화하는 등 적법 절차를 준수하며 수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일부에서 제기한 경찰의 공개 출석 요구나 수사사항 유출은 전혀 없었습니다. 수사를 지휘한 인천경찰청장의 해명에도 비판의 목소리가 사그라지지 않자 결국 인천경찰청은 지난 15일 경기 남부경찰청에 스스로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수사 공정성을 위해 자체 조사가 아닌 인근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후 꼭 일주일 만에 경기 남부경찰청은 인천경찰청 마약수사계에 대한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 7시간가량 압수수색을 집행한 경찰은 수사 자료를 비롯해 사건을 담당했던 직원들의 휴대전화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수사 내용을 비교적 자세히 보도했던 인터넷 언론사 한 곳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고 이선균 씨 마약 투약 의혹 수사 당시 경찰 내부 수사 문건을 입수해 보도한 곳입니다. 경찰은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자료 등을 바탕으로 유출 경위를 파악하는 데 주력할 예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경찰에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마약 투약을 빌미로 이 씨를 협박해 3억 5천만 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 유흥업소 실장과 전직 배우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상습 마약 투약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배우 유아인 씨가 두 번째 재판에 출석했습니다. 혐의에 과장된 부분이 많다는데 어떤 부분을 부인하는 거냐는 취재진 질문에는 법정에서 밝히겠다고만 말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뒤에 조심하세요. 뒤에 조심하세요. 조심하세요. 공부하신 건 다 부인하시는 거예요? 법정에서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공판인데 한 말씀 해주세요. 여기까지입니다. 유아인 씨가 수면맛 취재에 의존했던 건 사실이지만 모두 의사 판단에 따른 것이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유 씨 측은 오늘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두 번째 재판에서 대중으로부터 많은 관심을 받는 삶을 살면서 우울증과 공황장애를 알아 수면 마취제에 의존하게 됐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가족 명의로 수면제 일종인 스틸록스를 구매한 사실도 인정하며 유 씨가 처방전을 제시해 약사에게 구매한 거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대마흡연은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면서도 지인에게 대마흡연을 권유하거나 수사와 관련해 지인들에게 증거를 없애도록 한 사실은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였던 서모 씨의 타이 이스타젯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김우호 전 청와대 대통령 비서실 인사비서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김 전 비서관에게 지난 2018년 이상직 전 의원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에 임명되는 과정에 청와대 개입이 있었는지 여부를 조사하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검찰은 중소벤처기업부와 대통령 기록관 등에 대한 전방위 압수수색을 해온 데 이어 문재인 정부 당시 중기부 장차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청량리 사구역 재개발 사업 과정에서 담당 구청 전현직 과장급 공무원이 비리에 연루됐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서울 동대문 경찰서는 오늘 오전 10시쯤부터 동대문구청 주거정비과와 주택과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재개발 사업 과정에 관여한 동대문구청 소속 공무원 최모 씨와 전 동대문구청 공무원 양모 씨는 최근 부정처사 후 수뢰 혐의로 입건돼 경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최소한의 가족들과 함께 보낼 수 있는 그 이틀을 또 빼앗겨 버리게 됩니다. 최소한의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기회마저도 다 박탈당하고 있습니다. 지역의 새벽 배송이 활성화되도록 대형마트의 영업 제한 시간 온라인 배송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국민들의 통신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단말기 유통법을 폐지하여 지원금 공시제도와 추가 지원금 상환을 없애서 시장 경쟁을 촉진하고 네, 정부가 대형마트의 공휴일 의무 휴업 규제를 폐지하기로 했고요. 또 통신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휴대전화 보조금을 제한하는 단통법도 폐지하겠다고 했습니다. 네, 아직 여야 합의와 또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지만 법이 바뀔 경우 우리 실생활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짚어보겠습니다.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지금 대형마트 경우에는 이제 휴일 한 달에 2번씩 휴무를 하잖아요. 네. 이게 언제부터 실시됐었던 겁니까? 2012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거의 한 12년이 됐는데요. 예. 실제적으로 이 유통산업발전법을 개정을 했었고요. 네네.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이제 기다렸다는 듯이 각 지자체에서 조례를 개정을 하면서 아. 한 곳, 두 곳, 세 곳 이게 이제 의무 휴업이 퍼져 나갔죠. 그러다가 전국적으로 확산이 됐고 네. 좀 이따 또 뭐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뭐 다시 얘기 드리면 그 사이에
거기에 또 이거가 위헌이다 아니다라고 해서 헌법재판소까지 갔었습니다. 그런 일도 그러다가 합헌으로 또 판결이 됐었죠. 예. 이제는 그 대형마트의 의무 휴업 규제를 좀 풀겠다, 폐지하겠다는 건데 이걸 폐지하겠다는 이유는 뭡니까? 결과적으로 크게 한 두 가지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첫 번째는 아직도 갑론을박이 있지만 이 대형마트의 의무 휴업이 실질적으로 이 법의 목적이었던 전통시장과 소상공인들의 활성화로 이어지고 있느냐, 여기가 좀 모호해졌다라는 게 하나가 있고요. 예. 두 번째는 이 코로나19 이후에 실질적으로 이 대형마트라는 곳도 무늬만 갑이고 더 정확한 표현은 몰락하는 갑입니다. 왜냐하면 코로나19 이후에는 이커머스라는 새로운 유통 강자가 나오게 되면서 이 대형마트도 요즘에 뭐 주가 보시면 알겠지만 또 매출액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굉장히 사업성이 악화가 됐거든요. 그래서 어떤 큰 판에서 룰의 뭐 활성화 이런 차원에서 이제 풀어주려는 그런 두 가지 의도가 포함되어 있다고 봅니다. 전통시장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던 그렇습니다. 법이잖아요. 네. 그러면 전통상인 소상공인들은 반대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직도 반대하고 있죠. 그런데 그냥 밀어붙여도 돼요? 그래서 여러 가지 아마 뭐 설문조사도 하고 보호도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 차원이기는 한데 아마도 이것이 결과적으로 대형마트의 발목을 잡는다 하더라도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커머스라든가 온라인 쇼핑을 통해서 새로운 출구를 찾게 되는 결과 굳이 대형마트를 끝까지 의무휴업을 유지해야 되겠느냐라는 것이 이제 대통령실 소비자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설문조사 한번 볼게요. 설문조사 보면은 의무휴업을 폐지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한 응답자가 32%. 물론 이게 이제 한국경제연합회 설문조사이긴 합니다. 하고 평일 의무휴업으로 바꾸자. 즉 현재 일요일 날 쉬잖아요. 이거를 두 번 쉬기는 쉬되 평일로 쉬어야 된다는 응답자가 한 30% 있었고요. 그 그냥 두더라도 그 현재 대형마트 같은 경우에는 영업시간, 그러니까 밤부터 그 다음날 아침 10시까지 또 의무휴업일 날 온라인 배송을 못합니다. 그 온라인 배송은 풀어줘라. 지금 온라인 배송 업체들이 다 활기를 치고 있으니까 그거 응답한 분이 한 11% 되고요. 현재를 유지해야 하는 게 좋다. 익숙해졌다라는 분도 실은 23% 정도 응답자. 4명 중에 1명은 유지하자라는 거네요. 익숙해졌다 그거죠. 그리고 이번에 그 폐지를 하자고 나오면서 의무휴업일에 온라인 거래 허용할 수 있겠다. 그러니까 이제 유통은 계속해서 할 수 있겠다라고 열어주는 거죠, 이번. 지금 이제 어떤 식으로 법 개정안이 올라가고 물론 국회가 또 뭐 야당이 받아줄지 않을지 모르겠지만은 완전히 다 폐지하는 안도 있겠고요. 그러니까 설문조사에 나온 것처럼 평일로 의무휴업일을 옮기는 방안이 있을 텐데 두 가지 모두 이 밤 12시부터 다음날 아침 10시 또 의무휴업일 날 온라인 배송 막는 거 온라인 배송은 아마 풀어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유통시장에 큰 변화가 지금 오고 있잖아요. 왔죠. 코로나19 이미 왔고 그래서 실제로 어디서 물건을 가장 많이 사는지 그런 조사도 있나요? 한번 보면은요. 실질적으로 뭐 의무휴업일을 뭐 주중으로 변경하고 났을 때 뭐 매출 대체 구입처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슈퍼마켓, 식자재 마트가 거의 절반이었었고요. 대형마트 영업일을 재방문한다. 뭐 전통시장이 있는데 저기 저 네 번째를 보면 저게 11%밖에 안 나온다는 게 이제 가장 크죠. 하고 온라인 거래가 오히려 전통시장을 압도하는 저게 상당히 좀 초점이 되지 않았는가. 싸고 좋은 물건 많은데 아마 새로운 소비자들은 저렇게 쉴 때 굳이 전통시장을 가면 좋은데 차라리 이제 온라인을 더 많이 하는 이제 이런 행태들을 보여 있고 또 가장 널리 나온 행태는 내일 쉰다 그러면 이제 토요일 날 늦게까지 가서 이걸 사는 이제 그런 행태들이 많이 정착이 됐었죠. 그런 분들도 있죠. 이미 대구나 청주 같은 일부 지자체에서는 그 대형마트들이 주중에 쉬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의무휴업일 평일로 전환할 수는 있는데 그 대구나 또 평일에 쉬는 그런 지역들은 변화가 좀 있습니까? 이것도 약간 갑론을박이에요. 대구시에는 이제 평일 월요일로 전환을 해서 시행을 했고 그리고 자체적으로 통계를 내봤더니 오히려 이제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매출도 늘었다더라. 이제 이런 통계를 내놨고요. 이제 나오죠. 대형마트 휴업일을 월요일로 전환한 다음에 대구시가 조사한 통계니까요. 맞습니다. 전통시장이 거의 30% 늘어났다. 소상공인도 좋았다라고 하고 소비자들의 설문조사를 했더니 좋은 편이다가 60%, 괜찮은 편이다가 뭐 27%, 거의 80% 이상이 일요일은
오픈을 하고 예. 월요일 날 쉬는 게 좋은 거야. 이제 이렇게 응답을 했다라고 하는데 예. 이에 대해서 시민단체와 또 소상공인들은 약간 다른 이야기.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 대구 경제정의 실천 시민연합 성명도 냈네요. 근데 아까 저 지금 나온 저 응답 같은 경우에 예. 좋다 나쁘다잖아요. 네. 근데 좋지도 나쁘지도 않아 이렇게 응답한 사람을 괜찮다라고 표현을 했다. 긍정으로 표시를 했다. 괜찮다라는 게 약간 무응답인데 오히려 괜찮다로 넣은 거 아니냐 이제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요. 예. 앞서 말한 월요일로 바꿨을 때 전통시장의 매출이 급증한 것도 소상공인과 또 전통시장 일부에서는 통계가 좀 잘못된 것 같다라고 하고 예. 오히려 이게 일요일 날 이제 영업을 허락해 주려는 일종의 뭐 포석이 아니냐 예. 이런 시선으로 보는 또 써져 있었습니다. 근데 대구에서 그 휴일에 영업을 할 수 있게 해주면서 전통시장도 같이 증가한 건 그 네.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아마 이제 조사에 그 신뢰도가 있다면은 뭐 실질적으로 글쎄요 뭐 이게 윈윈 전략이 통했다 뭐 이런 해석은 가능할 것 같은데 예. 앞서도 이야기했지만 일부 또 전통시장과 소상공인들은 그랬을까 또 이런 또 의문도 함께 제기하고 그렇군요. 있습니다. 예. 좀 더 분석이 더 필요한 네. 대목인 것 같고요. 노동계 그러니까 이런 대형마트에서 일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한 달에 2번 휴일날 쉬었었잖아요. 네. 근데 못 쉬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불만이 클 것 같은데요. 그래서 아마 이게 굳이 법 개정으로 들어간다면 평일로 옮기는 이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예, 그래서 예. 앞으로 대구시 사례가 이제 월요일로 옮긴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과연 국회에 어떤 형태로 이 법 개정안에 네. 들어갈지는 모르겠으나 아마 온라인 배송은 풀어주고 일요일에서 월요일로 가는 안 이런 것들로 아마 개정안이 새롭게 올라갈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민생토론회에서 그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단톡법도 폐지를 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일단 단통법 네. 언제부터 왜 시행된 겁니까? 2014년으로 이것도 거슬러 2014년에 올라갑니다. 시행된 예. 거예요. 예. 당시 이제 박근혜 정부 시절이었었는데요. 네. 이게 그때는 이게 맞나 해서 통과가 됐었는데 이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이제 새벽부터 어디에 가서 줄을 서는 거예요. 그럼 100만 원짜리, 80만 원짜리 단말기를 10만 원, 뭐 8만 원에 구입을 하고 네. 낮에 이렇게 매점에 가서 그 매장에 가서 사면 100만 원을 다 줘야 되고 그래서 그때 나왔던 얘기가 아니 왜 새벽에서 줄 쓴 사람이 이렇게 싸게 사느냐 이건 말이 안 된다라고 해서 단말기 통신사들이 제공하는 보조금에 상한선을 둔 거예요. 그래서 번호 이동했을 때 얼마까지 이상은 줄 수가 없다라고 막은 건데 이제 그때 당시에서도 한켠에 나왔던 게 당연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새벽에 줄 서는 사람이 더 싸게 사야 되는 게 맞지 않아? 시장 경제에서 이제 그런 지적이 있었었어요. 그렇군요. 뭐 정보 찾으려고 노력한 사람이 싸게 사야 되는 거 아니야 했는데 당시에는 안 돼. 이제 무조건 보조금 상한선은 똑같고 어디에서 사든 간에 단말기 뭐 교환했을 때 받는 보조금은 똑같아야 돼. 그래서 이 단통법이 시행이 됐었는데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통신사들만 좋게 됐죠. 보통은 이럴 출혈 때 경쟁 안 해도 되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마케팅 비용도 아끼고 출혈 경쟁도 안 하게 되고 소비자 혜택도 안 돌려줘도 되고요. 보통 이럴 때는 상한선을 정하는 게 아니라 하한선을 정해야 되거든요. 하한선을 정해 두면 이제 그 다음부터 통신사들이 경쟁을 하게 될 텐데 이제 당시의 단통법의 구조는 상한선을 두게 되는 이제 그런 구조가 나오면서 시간이 흘러갔더니 이게 소비자가 좋은 게 아니라 통신사들만 좋은 일 시켰네라고 해서 단통법에 대한 문제가 많이 나왔었고 그렇군요. 그 뒤로는 이제 불법 보조금의 세상으로 이제 바뀌어서 그러니까요. 요즘에도 뭐 성질을 찾아간다. 맞습니다. 그래서 뭐 네. 단기적으로 보조금이 지급되나 봐요. 네. 어때요, 실제로는?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유야무야 되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아마 저도 두 가지 법안이 같이 국회에 간다면 아마 이 단통법의 뭐 폐지라든가 수정이 훨씬 더 가능성이 높을 수도 있겠다. 당시에 그 가격을 보니까 갤럭시 S3가 출고가가 99만 4천 원이었는데 맞아요. 일부에서는 17만 원에 샀더라고요. 맞아요. 만약에 이 단통법이 폐지가 되면 네. 이런 상황이 또 발생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누구는 싸게 사고 누구는
제값 주고 사는 상황 예.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불만도 나올 것 같은데요. 또 나오겠죠. 하고 누구는 막 더 노력해가지고 더 싸게 사고 싸게 샀다 비싸게 샀다 또 이제 그 2014년 같은 흐름이 나오게 될 텐데 이동통신사를 옮기면 더 많은 혜택을 주고요. 그렇습니다. 예. 더 많이 주죠. 그게 예. 이제 키포인트죠. 그래서 예. 보면 마케팅 비용. 그래서 이번에 이제 단통법을 폐지했을 때 우리가 한번 2014년에 겪었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그런 시행착오를 또 하지 않도록 과연 이런 어떤 좀 말도 안 되는 출혈 경쟁이라든가 네. 이런 부분에 대한 개정과 보조도 함께 넣어야 실은 그때 그 시절에 그 아픔을 또 겪지 않는다. 그렇군요. 이렇게 이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도가 시행되고 또 법을 개정하는 이유는 뭔가 부작용이 있었기 때문에 시행을 했던 거고 그렇죠. 또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개정하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괜찮을까요? 이 제도 이렇게 시행해도? 그런데 단통법 폐지 같은 경우 단통법은 이미 좀 유야무야 돼가고 그래요? 있거든요. 예, 시장에서. 그런 차원이라면 앞서도 말한 것처럼 보조안 특히 이제 어르신 뭐 표현이 맞겠지만 네. 어르신 같은 경우에는 그런 막 정보를 찾지 못하잖아요. 뭐 카페에 가입하고 그래야 돼요. 예, 하고 어디 가지도 못하시고 그냥 앞에 매장 가서 하고 네. 그런 경우에는 또 이런 소비자들에게는 어떤 우회적으로 어떤 최소한의 뭐 서비스를 보장한다라든가 아니면 이런 분들의 선택 약정 할인을 높여준다라든가 좀 이런 보완책도 이번에는 함께 해야 그때 말씀하신 대로 2014년에 있었던 사회적 분위기 예. 아니 이건 너무 차이가 나잖아. 나는 뭐 80만 원, 아주 싸게 60만 원에 샀는데 뭐 15만 원에 산 사람이 있네. 네. 그런 정도의 또 그런 보조안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화면에서도 볼 수 있는 것처럼 목표가 통신비 부담을 줄이는 건데 네. 단통법이 폐지가 되면 실질적으로 저희 소비자들이 네. 통신비를 좀 줄일 수 있습니까? 글쎄요. 통신비 줄이는 건 또 다른 차원일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단말기를 싸게 사면서 우리가 보통 통신비라고 할 때는 나의 통신비 플러스 단말기 가격을 이제 할부 가격이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체감되는 가격은 떨어질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여야 합의로 통과해야 되는데 네. 지금 정부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야당의 생각은 어때요? 글쎄요. 이제 첫 번째 그 유통산업발전법 예. 그러니까 의무 휴업 폐지는 야당은 상당히 좀 강경한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아마도 야당이 양보하더라도 뭐 월요일 의무 휴업이거나 뭐 온라인만 풀어준다거나 하겠고요. 그렇군요. 다만 단통법의 수정 폐지는 좀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라고 생각은 드는데 결과적으로 또 봐야죠. 네, 알겠습니다. 자, 대형마트 평일 휴업 또 단통법 폐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또 가능성 그리고 또 부작용 또 개선점 같은 내용까지 다 알아봤습니다.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여성들에게는 달성 불가능한 승진 기준을 제시한 사업주에게 시정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승진 심사에서 여성 직원들이 충족할 수 없는 기준을 적용하는 건 간접 차별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신지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상반기 국내 한 기계 제조 판매업체 승진 심사에서 여성 직원 2명은 모두 탈락하고 남성 직원 4명 중 3명은 과장으로 승진했습니다. 승진에 탈락한 여직원 2명은 3년간 인사평가 평균이 영업관리직 남성 직원보다 같거나 더 높았고 근무 기간도 길었습니다. 사업주는 탈락한 여직원 2명의 입사 경로나 업무 확장성의 차이를 볼 때 관리자 역량이 부족했다고 설명했지만 실상은 달랐습니다. 승진 탈락한 여직원 중 1명과 비슷한 시기 동일하게 고졸 채용으로 입사한 남성 직원들은 이미 과장급으로 승진한 상태였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회사 승진심사 과정에 간접 차별이 있었다며 사업주에게 승진심사를 다시 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회사에서 직접적인 영업활동을 하는 영업관리직은 모두 남성이고 그렇지 않은 영업지원직은 모두 여성 직원인데 영업직만 채울 수 있는 매출 점유율이나 채권 점유율을 승진 기준으로 평가한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영업지원직에 속한 여성들로서는 달성할 수 없는 승진 기준을 설정해 놓은 겁니다. 이 회사의 직원 전체 성비를 봐도 남성 88.1%, 여성 11.9%로 큰 차이가 있는데 과장급 이상은 남성 96.7%, 여성은 3.2%대로 더욱 격차가 컸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겉으로는 남녀 동일하게 처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여성이 승진 심사 기준을 충족하기 어려운 보이지 않는 차별을 지적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성별에 관련 없이 중립적 기준으로 보이지만 실제 이 회사에서 일해왔던 그런 영업 지원직 부분을 담당하던 여성들이 그런 점수가 실제로 나오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고, 이번 판정은 남녀 고용평등법이 시행된 이후 내려진 두 번째 시행명령으로 사업주가 따르지 않으면 1억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27일) 기후 동행카드를 시작으로 5월에는 K패스와 더 경기패스 그리고 인천 아이패스까지 여러 대중교통 지원 사업이 시행되는데요. 종류가 워낙 많아서 헷갈리시죠? 뭐가 유리한지 비교해보겠습니다. 우선 더 경기패스와 인천 아이패스는 K패스를 기반으로 운영되는 일종의 확장판이니까요. K패스와 기후 동행카드 이 두 가지를 비교하면 간단합니다. 기후 동행카드는 서울에서 쓸 수 있는 카드인데요. 월 62,000원으로 서울의 지하철과 시내버스를 무제한으로 탈 수 있고요. 여기에 3,000원을 더하면 따릉이도 탈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어떤 사람이 기후 동행카드를 쓰는 게 이득일까요? 서울에 살고 그리고 서울에 있는 학교에 다니는 똑똑이의 경우를 가정해보죠. 시내버스 1회 요금이 1,500원, 왕복으로 2번을 타면 하루에 3,000원 정도가 들겠죠. 똑똑이가 시내버스를 한 달에 총 21일 탄다면 21일을 곱해서 63,000원이 나오겠죠. 이 경우는 기후 동행카드가 이득입니다. 이것보다 덜 이용한다면 회당 비용을 내는 게 더 저렴하겠죠. 그럼 경기도에서 서울로 통근하는 실속이의 경우는 어떨까요? 실속이는 신분당선과 광역버스를 자주 타서 K패스의 활용도가 더 높을 수 있습니다. K패스는 한 달에 15번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일정 비율을 환급해주는 제도인데요. 전국 어디서든 사용할 수 있고 월 최대 60회까지 지원해줍니다. K패스는 내가 한 달에 쓰는 교통비를 계산해보고 선택하는 게 좋은데요. 주로 서울에서 생활하고 매달 대중교통비로 8만 원을 쓴다면 일반인 같은 경우에는 16,000원, 그리고 청년은 24,000원, 저소득층은 42,400원을 환급받겠죠. 자, 환급률이 가장 낮은 일반인을 기준으로 볼 때 K패스로 환급을 받으면 월 교통비가 64,000원 꼴이니까 정액권 65,000원인 기후동행카드보다 K패스를 쓰면 비용을 줄일 수 있겠죠. K패스의 확장판인 더 경기패스와 인천 아이패스는 K패스와 달리 지원의 상한선이 없습니다. 청년층의 범위도 만 39세까지로 더 넓은데요. 다만 경기도민이나 인천시민이 대상이어서 서울시민은 이용이 어렵습니다. 여러분 상황에 맞는 카드가 뭔지 꼼꼼하게 비교해서 교통비를 줄이는 현명한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SNS에 이쑤시개를 튀겨서 먹는 영상이 우후죽순 퍼지고 있어서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녹말을 주 성분으로 한 초록색 이쑤시개 다들 아시죠? 이걸 기름에 튀겨서 과자처럼 먹는 모습이 SNS에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 겁니다. 각종 소스나 양념을 뿌려서 먹기도 합니다. 과거 방송에서 연예인들의 이쑤시개 튀김을 소개하거나 시식하는 장면이 나온 것 때문에 이런 유행을 부추긴 것 아니냐는 말도 나옵니다. 신기해서 따라해보고 싶다는 댓글도 적지 않아서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녹말을 주성분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인체에 해가 없다고 추정하는 그런 추정은 잘못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이쑤시개는 위생용품으로 허가돼 있고요. 식용으로 허가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위생용품으로서 허용되어 있는 안전성 기준에 맞다 하더라도 이쑤시개용으로 이제 버리고 먹지 않는 용으로 설정된 기준치지, 만약에 식용이라고 생각했다면 정확하게 섭취량, 위해성 평가 다 해서 기준치가 지금보다 더 엄격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식용으로 섭취한다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네, 잘 들으셨죠? 게다가 유해 물질의 값이 정확히 표기되지 않아서 먹었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길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만약 문제가 생긴다고 해도 제조사에 책임을 묻기 어려운 만큼 재미로라도 이쑤시개 튀김을 먹어서는 절대로 안 되겠습니다. 네, 앞서 자막으로 속보 전해드렸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에 박성재 전 서울고검장을 지명했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달 21일 법무부 장관에서 물러난 이후 33일 만에 후임을 발표한 겁니다. 최근 비대위원장 사퇴 거부 등을 두고서 대통령실과 갈등이 불거졌던 한 위원장 관련 언급이 있을지도 주목됩니다. 조금 전 있었던 이관섭 대통령 비서실장의 브리핑 내용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정무직 인선을 발표하겠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오늘 법무부 장관 후보로 박성재 법무법인 해송 대표 변호사를 지명하셨습니다. 후보자는 군 법무관 복무를 마치고 1991년 서울지검 검사로 임관하여 금융, 특별수사, 감찰 등 법무검찰의 여러 분야에서 역량을 발휘하셨고 서울중앙지검 검사장, 서울고검장을 역임한 후 2017년 공직을 떠나 변호사로 활동하여 왔습니다. 공직생활 내내 엄정한 성품과 강한 책임감을 바탕으로 원칙에 기반하여 뚝심 있게 일을 처리하는 것으로 정평이 난 분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형사사법개혁을 이어받아 헌법적 가치를 법무행정에 구현할 적임자로 판단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소감 발표가 있겠습니다. 법무부 장관 지명을 받아 개인적으로는 큰 영광입니다만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임명된다면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공정한 법 집행과 국민의 생활 안전, 인권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겸허한 자세로 청문회 준비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이른바 검문도 간첩단이란 누명을 쓰고서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가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일가족이 뒤늦게 형사 보상금을 받게 됐습니다. 피해자 측은 환영한다면서도 국가가 아직도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김철희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지난 1977년 전남 거문도에 살던 일가족 5명은 간첩활동을 돕고 입북을 모의했다는 이유로 유죄 판결을 받고 모진 옥살이를 해야 했습니다.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뒤 감옥에서 암을 얻은 가장은 마지막 순간 형 집행이 정지됐지만 결국 누명을 벗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후 남겨진 가족들이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는데 2022년 9월 사법부는 처음부터 이들에게 죄가 없었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첫 유죄 판결 직후 대통령이 10번 바뀌었을 만큼 긴 시간이 흐른 뒤였습니다. 재심 재판부는 유죄 증거로 쓰인 자백 등이 수사기관의 불법 구금과 가혹행위에 의한 거라고 판단했습니다. 판결을 낭독한 재판장은 직접 국가폭력에 고통당하고 희생당하신 분들께 사법부 구성원으로서 사죄한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법원은 이어 위법한 구금으로 가족들이 받은 피해도 국가가 보상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이로써 어린 나이에 수년 동안 옥살이했던 막내딸을 비롯해 남겨진 가족 14명은 모두 합쳐 27억 원을 배상받게 됐습니다. 무려 46년 만에 첫 보상이 이뤄졌지만 피해자 측은 아직도 남은 숙제가 많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형사재판에서 무죄를 받았음에도 손해배상 소송에선 국가가 여전히 강압 수사가 있었다는 걸 증명하라며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는 겁니다. 민사로 가면은 아무 기관도 자기들이 불법 행위를 인정을 하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때 너를 고문한 걸 다 네가 입증을 해봐라. 우리는 아무것도 인정 못한다. 거문도 간첩단 사건 피해자들의 국가 상대 손해배상 소송 다음 기일은 오는 3월 6일에 진행됩니다. YTN 김철입니다. 네, 이 시각 간추린 뉴스입니다. 이달 초 가스 폭발 사고가 났던 강원도 평창에서 또다시 LP가스 누출 사고가 났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50분쯤 강원도 평창군 진부면에 있는 LPG 충전소 벌크로리 차량에서
가스 누출이 있다는 신고가 접수돼 평창군은 긴급 재난 문자를 발송하고 주민 대피와 차량 우회를 지시했으며 경찰도 충전소로 들어가는 진입로를 통제했습니다. 경찰과 소방조사 결과 가스 누출량은 많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으며 현재 가스안전공사 등 관계기관이 합동으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7시쯤 경기 의정부시 후원동에 있는 아파트 3층에서 불이 나 20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68살 주민 1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소방은 세탁기 수도 동파를 막는 열선에서 불이 시작된 걸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3시 반쯤에 대구 달성군 다사읍 한 도로에 지름 25cm, 깊이 50cm 크기의 구멍이 생기고 증기가 나오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해당 업체는 증기를 공급하는 배관에 구멍이 나면서 사고가 났고 복구에 2주 정도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오늘 새벽 5시 10분쯤 경북 포항시 용흥동 아파트 15층에서 불이 나 2시간 40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집에 혼자 살던 60대 남성이 숨졌고 주민 30여 명이 강추위 속에 대피했습니다. 소방당국은 집안에 천장까지 쌓여있던 각종 집기를 치우면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4세대 교육행정 정보 시스템 나이스에서 연말 정산 관련 접속이 몰리면서 오류가 났습니다. 나이스에서는 주로 수도권 접속자들 위주로 어제 오전부터 오후까지 연말 정산 서류 업로드가 되지 않거나 접속이 지연되는 장애가 발생했습니다. 교육부 관계자는 연말 정산 기간 교직원 접속이 몰리면서 접수가 제대로 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며 어젯밤 긴급 점검을 거쳐서 대부분 복구된 상태라고 설명했습니다. 지난해 식당을 비롯한 외식업체의 맥주 물가 상승률이 대형마트나 편의점 판매가 상승률의 3배에 이른 걸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식당에서 조사한 맥주 소비자 물가 지수가 1년 전보다 6.9% 올랐는데 대형마트나 편의점 등에서 집계한 맥주 물가 상승률 2.4%보다 2.9배 높았습니다. 소주 물가 상승률도 7.3%로 판매점 소주 물가 상승률의 2.8배에 이르렀습니다. 서울시 의회가 소득 기준을 폐지하는 내용 등이 담긴 저출생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김영기 시 의장은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서울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저출생이라면서 소득 기준을 없애 신혼 또는 자녀 출생 예정 가구라면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서울의 주택 보급률이 지난해 93.7%에 그쳐 2009년 이후 13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1인 가구 증가로 전체 가구 수는 늘어나지만 주택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 보급률이 하락한 걸로 분석됩니다. 부동산 시장 침체로 거래가 급격히 줄면서 지난해 공인중개사무소 16,000곳 가까이가 문을 닫았습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자료를 보면 지난해 폐업한 공인중개사무소는 14,379곳, 휴업한 공인중개사무소는 1,438곳으로 집계됐습니다. 한낮에도 냉동고 한파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추위의 기세는 내일도 꺾이지 않을 걸로 보이는데요. 서해안과 제주도에는 폭설이 계속되겠습니다. 자세한 한파와 눈 전망은 기상캐스터 연결해서 알아봅니다. 고은재 캐스터. 네, 상암동 야외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아침 정말 추웠는데요. 한낮에도 추위가 계속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하루 중 해가 가장 높게 떠오를 시간이지만 서울 공기는 여전히 매섭게 얼어붙어 있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영하 10도 안팎에 머물고 있고 칼바람이 불면서 체감온도는 무려 영하 15도까지 떨어졌는데요. 이 냉동고 수준의 한파는 내일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 아침 출근길 서울 체감온도가 영하 18도까지 떨어질 것으로 보이는 만큼 외출하실 때는 옷차림 단단히 해주셔야겠고요. 감기 등 호흡기 질환 걸리지 않도록 건강관리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자세한 추위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경기 북동부와 강원, 충북과 경북 일부 지역에 한파경보가 서울 등 내륙 곳곳에 한파주의보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한파특보 속에 내일 출근길에는 전국적으로 영하 10도 안팎의 맹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서울 영하 12도, 대전 영하 11도, 대구 영하 8도 보이겠고요. 찬바람의 체감온도는 이보다 5도에서 10도가량 낮겠습니다. 한낮에도 영하권 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서울 영하 4도, 대전 영하 2도, 광주 영하 1도 예상됩니다.
추위 속에 서해안과 제주도에는 눈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는 대설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지금도 시간당 1에서 2cm의 눈이 오는 곳이 있는데요. 이미 많은 눈이 내렸지만 내일 새벽까지 강한 눈이 추가로 이어질 것으로 보여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제주 산간에는 50cm 이상, 호남 서부에 20cm가 넘는 큰 눈이 더 내리겠고 충남 서해안에도 최고 10cm의 많은 눈이 내려 쌓이겠습니다. 사고 위험성이 무척 큰 만큼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고요. 제설 작업도 철저히 해주셔야겠습니다. 제주도에서는 비와 눈이 모레 아침까지 이어지겠고요. 오늘 절정에 달한 한파는 금요일 낮부터 점차 누그러들 전망입니다. 이 북극 한파가 앞으로 약 4흘간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서울시는 올해 첫 수도계량기 동파 경계 단계를 발령했습니다. 외출하실 때는 수돗물을 약하게 틀어놓고 또 계량기에 보온재를 채우는 등 동파 사고에 대비해 주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상암동에서 YTN 고은재입니다. YTN 김영수입니다. 대통령실의 사퇴 요구를 거부했다고 확인한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과 차별화에 나섰다, 이런 분석이 나옵니다. 국민의 눈높이에서 봐야 한다고 한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사건에 대한 입장도 불변이라고 했고, 당은 당의 일을 하고 정부는 정부의 일을 하는 게 국민을 위한 정치라면서 마이웨이, 자신의 길을 가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대통령실 분위기는 다릅니다. 한동훈 위원장이 사퇴 거부를 하면서 언론 플레이를 했다며 뒤통수 맞았다, 통제불능이다, 금도를 넘었다라는 이야기가 흘러나왔습니다. 반면 당 일각에서는 오히려 이관섭 비서실장이 책임을 져야 한다며 이대로 한동훈 위원장이 물러나면 당은 풍비박산 날 것이라는 위기론도 나왔습니다. 야당은 대통령실의 정치 중립 위반이라며 법적 조치를 예고하면서 공세의 수위를 높였습니다. 민주당은 대통령의 총선 개입이 강해질수록 국민의 심판 강도도 세질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는데요. 친윤계 핵심인 이철규 의원은 대통령이 참모들에게 우려를 전달하는 건 당연하고 월권도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오늘 나온 여야 입장 듣고 더 정치 시작하겠습니다. 어느 역대 대통령도 여당의 공천에 몰래 관여했지 해놓고 개입한 적은 없습니다. 대통령이 사천이든 시스템 공천이든 정당의 공천에 개입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입니다. 대통령의 총선 개입이 강해질수록 국민들의 심판 강도도 더 세질 것이라는 것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분위기로 볼 때 소통하는 과정에 조금씩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긍정적으로 잘 수습이 되고 또 봉합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민주당이 여기에 끼어들어서 이 심판놀이 할 상황이 아니시죠. 참모들에게 우려를 전달하는 것은 당연히 하셔야 할 일을 생각하고 대통령으로서 이 월권을 했다, 이런 일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없습니다. 네, 오늘의 전국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서정욱 변호사, 장유미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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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자, 한동훈 비대위원장 사퇴를 거부했다라고 본인이 이야기했고요. 어제도 예정된 당무를 받고 오늘도 당무를 보고 있습니다. 서천 특화시장 화재 현장을 방문했는데 여기에서 윤 대통령과 만났습니다. 만나서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그게 큰 관심이었는데요. 자, 일단 화재 현장에서 만난 두 사람의 화면 모습부터 보면서 좀 두 분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여러 분석이 나왔어요. 두 사람이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라는 분석도 있었고, 결국은 서로 화해 수습을 할 것이다라는 이야기도 나왔고요. 자,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제 그 방송에서 이준석 대표하고는 이제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지만 한동훈 위원장하고는 이제 돌아올 수 있는 다리가 있다. 이렇게 계속 했는데
지금 두 사람의 모습 볼 수가 있네요. 예. 예. 두 분은 이제 그 운명 공동체입니다. 예. 두 분이 분열하면 당연하게 그 공멸합니다. 예. 그걸 두 분이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예. 저는 충분히 그 오해에서 비롯된 갈등을 수습할 수 있다 이렇게 봤고 아마 이제 어제부터 좀 이제 그 봉합 노력이 있었고 오늘 이제 그 화재 현장에 저는 대형 화재 앞에 그 당과 정이 둘이 될 수가 없죠. 그래서 같이 이제 보고받고 같이 이제 수습 대책을 지시한 걸로 그리고 같이 껴안고 뜨겁게 악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포옹을 했다고요? 예, 뜨겁게 껴안고 뜨겁게 껴안았다. 예. 저희가 아직 보지를 못해서요. 장유 변호사는 어떻게 전망하세요? 일단 관련 기사를 봤더니 예. 원래 대통령께서 현안을 그냥 보고받는 자리로 예정을 하고 있었지만 현장에 내려가게 됐고 그렇군요.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먼저 내려가서 대통령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그리고 그 이후에 두 사람이 악수를 하고 대통령이 어깨를 비교적 친근하게 감싸 안았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오늘로 총선이 78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 여권에서는 아마 대통령실의 분위기를 감지하는 그런 기사들을 보더라도요. 이른바 부글부글 한다는 겁니다. 뒤통수를 맞았다라는 단어까지 나온 상황에서 감정적인 깊은 거를 그 파고를 넘는 건 생각보다 쉽지 않을 겁니다. 21년 쥐기이기 때문에 더 그 배신감이 대통령으로서는 클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총선이 임박했다는 이런 사정으로 인해서 사실상 봉합을 안 할 수 없는 국면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게 정말 질서 있는 뭐 어떤 봉합으로 뭐 귀결이 된다라기보다는 사실상의 미봉책에 가깝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부 보도에서는 갈대골이 깊었던 어제 그제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위원장의 지지를 철회했다라는 이야기도 들린다라는 보도도 나오더라고요. 아마 이제 뭐 어느 조직이든지 갈등이 이제 그 없을 수는 없죠. 저는 갈등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보고요. 아마 이제 그 윤 대통령이 여러모로 이제 한 위원장이 섭섭한 게 있을 수는 있겠다. 이런 데 그 생각은 들어요. 그렇지만 이제 그거는 사적인 문제고 더 큰 게 대의가 있잖아요. 총선 승리라는 큰 대의 앞에서 이제 그 사소한 갈등으로 이제 분열할 수는 없는 거예요. 지금 여러 이제 그 국민의힘 지지층이나 또 많은 이게 자유우파 국민들이 두 분이 절대 분열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 이게 공멸이다. 이런 데 화해 노력이 많았고 그래서 이제 그 시급하게 조속히 봉합이 된 게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그럼 앞으로 당정 관계가 다시 지금 대통령실이 부글부글하다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이게 잘 수습이 될까요? 여기에 중심에는 김건희 여사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엄청 무리하게 대통령과 각을 세웠다고 보여지지도 않아요. 이를테면 이런 워딩을 했었습니다. 그 명품백을 여사가 수수한 것과 관련해서 전후 과정에서 분명 아쉬운 점이 있고 국민들께서 걱정하실 만한 부분이 있다. 그리고 차후에는 국민 눈높이에서 생각하겠다. 이거는 사실 국민들이 원하는 수준의 답변에도 못 미친 거거든요. 그냥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악법이다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하다가 한 반발짝을 떼자마자 대통령으로부터 대통령실로부터 사실상 한동훈 비대위원장 입장에서는 철퇴를 맞은 겁니다. 그러면 이 상황에서 어떤 선택지가 있을 것인지 정말 총선의 원팀으로 하길 그리고 총선 승리를 염원했다면요. 대통령실에서 정말 비서실장을 보내서 사퇴해라. 그걸 종용하고 이런 장면을 최소한 국민들 앞에 보여주진 않았겠죠. 그러니까 사실 대통령실이 아니라 뭔가 코너에 몰린 한동훈 비대위원장 측에서 이 3자 회동, 윤재욱 원내대표까지도 있었다는 거니까요. 일요일 회동에는 그 회동 자체를 언론에 알린 거 아니겠느냐라는 언론 분석도 이런 맥락에서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틀 전 오전이었대요. 그렇죠? 한동훈 비대위원장, 또 이관섭 대통령실 비서실장, 또 윤재욱 원내대표 세 사람이 만났는데 또 당하고 대통령실에서 나온 이야기가 달라요. 지금. 당에서는 그리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사퇴 요구가 있었다라는 것이고 대통령실은 아니라는 거예요. 먼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뭐 사퇴 이야기를 꺼냈다는 거예요. 누구 말이 맞는 건지는 모르잖아요, 아직. 어떻게 보세요? 그거는 이제 그 현장에 있지 않은 사람은 정확하게 알 수는 없는데 아마 이제 그 대통령실에서 노골적으로 사퇴하라 마라 이렇게 직접적으로는 안 했을 거고요. 다만 이제 그 한동훈 위원장 입장에서는 뭐 사퇴 지지를 철회하더라도 그게 사퇴 의미로 이제 들을 수도 있기 때문에 원래 이제 말하는 분하고요 듣는 사람에게 뉘앙스가 충분히 다를 수 있는 거죠. 뉘앙스가 다를 수 있다.
따라서 뭐 저는 이제 이 부분은 대통령도 1호 당원입니다. 대통령이 이전에 이제 당원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투명하고 공정한 이제 공천 시스템을 해라 이런 이제 표현을 한다든지 또는 이제 뭐 지지를 하거나 또는 이제 지지를 철회하는 것도 대통령이 할 수 있는 행위다. 이게 뭐 불법적인 정치 개입이 아니고 충분히 저는 당원으로서 우려를 표할 수 있는 이런 사안으로 보면 돼요. 자, 만약에 사퇴 요구를 했다면 이것은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대통령이. 그래서 이거는 고발할 사안이다라고 해서 민주당은 지금 검토에 들어간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그렇습니다. 대통령뿐만 아니라 공직자는 정치적 중립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정파성을 띠면 안 되는 부분이 있죠. 사실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열린우리당을 총선에서 승리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의 탄핵의 빌미가 됐던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엄중한 겁니다. 지금 대통령실 사퇴를 종용할 수 있다. 내가 1호 당원이기 때문에 그렇다. 지금 어떻게 했습니까? 사천하는 부분이 문제다. 마포 을과 관련해서 왜 그렇게 월권을 행사하느냐. 이런 부분들이 대통령실이야말로 법에서 부여한 권한을 넘는 월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한동훈 장관과 한동훈 검사와 윤석열 검사가 다 박근혜 전 대통령을 기소하고 처벌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친박 계열 의원들의 여론조사를 돌렸다는 사실만으로 실형 2년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공직선거법 위반 등에 대해서 뭔가 이 법률적으로는 분석해 들어갈 부분이 있고요. 사실상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사퇴의 요구는 제가 거절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순간 법률 리스크는 대통령으로서는 상당히 높아진 상황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두 분 다 변호사니까 법적으로 그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그러면 고발하는 겁니까? 공직선거법 위반과 정당법 위반 그리고 이 형법상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직접 사퇴 요구가 있었고 거절했다라는 표현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민주당은 이거는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것 아니냐는 거예요. 변호사시니까 더 잘 아실 것 같아서요. 일단 이제 직권남용은요. 대통령이 그게 개입할 수 있는 권한 자체 직권이 없어요. 직권이 있을 때 직권이 남용이 있는 거예요. 남용이라는 개념은 권한이 있는데 그 권한을 사적 이익을 위해서 행사할 때 공익이 아니고 그러니까 직권남용은 이제 아예 논의의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렇군요. 자, 그다음에 공직선거법은요. 어떤 경우에 불법이냐. 예를 들어 이제 노무현 대통령처럼 뭐 민주당이 압승했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 윤 대통령이 국민의힘이 이번에 압승했으면 좋겠다. 이러면 이게 걸리고요. 또는 이제 문재인 대통령처럼요. 30년 지기 송철호 당선이 소원이다. 이래서 여러 개 부처가 움직이잖아. 이거는 법이 반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는요. 윤 대통령이 예를 들어 청와대 누구누구를 공천을 무조건 줘. 이렇게 구체적 개입한 게 아니고 시스템에 따라 원칙에 따라 공천했으면 좋겠다. 이 원론적인 발의죠. 이거는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 앞에 두 개가 법에 걸리는 거예요. 자,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라는 의견을 제시해 주셨고요. 서정욱 변호사가요. 장유미 변호사는요?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뭐 울산 함영수사 이야기도 하셨고요. 박근혜 전 대통령 이야기도 해주셨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 뭔가 어떤 구체적인 언급을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여론조사를 돌렸다는 사실로 실형을 받았어요. 그만큼 대통령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엄정하게 법이 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윤석열 대통령만 거기에 예외가 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대통령이라고 하더라도 총선에 관여하거나 개입할 수는 없습니다. 이게 사천이든 뭐든 국민의힘에서는 시스템 공천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빌미로 비대위원장까지 물러나라고 이야기하는 건 월권을 넘은 초법적인 탈법적인 그런 반헌법적인 행태라고 볼 수 있는 지점이 있죠. 알겠습니다. 두 분의 서로 다른 의견 들어봤고요. 이런 가운데 이상민 국민의힘 의원이 이번 사태 관련해서요. 이관섭 대통령 비서실장이 좀 책임을 져야 하는 문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자,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듣고 오겠습니다. 대통령의 뜻이나 감정을 전달한다고 해서 쪼르르 와가지고 비대위원장한테 물러나라고 그 요구를 하고 그게 대통령 뜻이다 이렇게 전달을 하면 대통령을 위하는 겁니까? 참모들이 보필을 잘못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법상 사리상 해서는 안 되는 건데 참모들이 와서 전달하고 했으면은 잘못된 거죠. 보필을 잘못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자격이 없으면 뭐 책임을 져야 되겠죠. 자, 이관섭 대통령 비서실장이 잘못한 거다, 책임져야 한다라는 의견입니다. 주장이요. 저는 이제 저는 이상민 의원이 좀 잘못한
아신 것 같아요. 어떤 점이요? 오히려 예. 지금 이제 이관섭 실장은요 대통령의 이제 뜻에 따라서 좀 투명하고 공정하게 룰에 따라서 공천한 게 맞지 않냐. 실제 이제 서울 인사회를 하면서 그때 김성동 위원장이 현장에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김경률 회계사를 이제 그 낙하산 전략공천 하듯이 하니까 이제 김성동 위원장이 반발의 도중에 나가버렸잖아요. 그렇다면 저는 대통령이 당직을 가지고 있잖아요. 초월한 건 아니잖아요. 1호 당원이고 사실상은 이제 당의 대표인데 저는 충분히 그런 공천 시스템이 무너지는 걸 우려할 수 있고 그럼 그 우려를 누가 전달합니까? 그럼 대통령이 직접 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비서실장이 대신 공정하게 공천 시스템을 하자. 이게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지금 저 장면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자, 김경률 비대위원을 마포을에서 보내겠다. 마포을이 민주당 정청래 의원 지역구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붙게 하겠다라고 하면서 한 이야기가 사천 논란이다. 이런 지적을 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오늘요. 오늘 이제 두 번째 회의가 전략공천과 우선공천 논의하거든요. 그런데 제대로 공간에서 논의도 하기 전에 사실상은 저 정도 장면이면 전략공천으로 김경률 회사를 꼽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대해서 이제 그 우려를 표명한 게 이게 무슨 문제가 있는지 좀 납득이 안 돼요. 지금 뭐 일부 보도 내용이긴 합니다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원내 지도부와 상의했다라는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그렇지만 이제 그 공간위가 있지 않습니까? 각자 할 일, 정의할 일은 정의하고 당의할 일은 당의하고 공간위가 할 일은 공간위가 해야죠. 일각에서는 원희룡 전 장관 그 인천 출마도 당시에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 왜 원희룡 전 장관 이야기를 하지 않느냐라는 또 지적도 있더라고요. 그거는 이제 원희룡 장관은 윤영선 후보하고요 협의는 했습니다. 다만 이제 그 협의 약속을 안 지킨다고 글을 올린 건 있지만 좀 이게 경우가 틀립니다. 그렇군요. 자, 장미 변호사님. 저는 이 사건의 본질에 김경률 비대위원이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김경률 비대위원은 한양의 외형인 거죠, 외피인 거죠. 그냥 명분을 만들기 위한 대통령실의 수단인 겁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만약에 마포을에 대해서 사실상 사천 논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시스템 거치지 않고 그대로 공천하려고 했다? 그러면 그 지역에 출마하지 말라고 하면 돼요. 비대위원회에서 물러나라고까지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비대위원회에서 물러나라고 하는 건 사실 김건희 여사에게 사과하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인 거죠. 그럼 마포을은요. 국민의힘의 좋은 지역이 아닙니다. 거기에 간다라고 해서 뭐 당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도 아니에요. 또 하나는 원희룡 전 장관도 인천 계양에 나가겠다고 했을 때 거기에 원래 당협위원장이고 이재명 당시 후보와 같이 맞붙었던 윤형선 의사 출신 정치인이 굉장히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이러면 안 된다고. 그러면 그거는 안 되고 뭐 김경률 회계사는 안 된다라는 겁니까? 중심엔 김건희 여사가 있는 거죠.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사과 요구를 한 부분을 도저히 용납 못하는 대통령의 심계가 그 중심에 자리 잡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지금 이 사퇴 거부 관련해서 김경률 비대위원 마포의 사천 논란도 있습니다만 그 중심에는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관련도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 아니냐. 오히려 이것 때문에 이 사퇴 거부 논란이 지금 불거지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결국 이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은 어떻게 풀어야 된다고 보세요? 한동훈 위원장은 자신의 생각은 변한 게 없다. 국민 눈높이에서 봐야 되는 측면이 있다라고 했거든요. 제가 이제 그 해결은요. 시스템적으로 이제 정비를 하는 거죠. 지금 이제 그 여사를 이제 그 보좌하는 제2부속실이 없고요. 그다음에 또 이제 감찰하는 이런 특별감찰관이 법에는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 때부터 없었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제 이거 특별감찰관을 도입하거나 제2부속실을 둬가지고 체계적으로 보좌를 하고 또 이제 그 비위가 있다면 감찰하는 이런 식으로 이게 제도 개선을 통해서 해결해 나가야지. 무조건 이게 그냥 사과해라. 이거는요. 사과는 논란의 종결이 아니고 시작에 불과하고 이러면 이게 끝없이 사과하고 나면 봐라 인정했으니까 수사해야 안 되나 또 수사하고 나면 수사 미진하네 특검해야 되겠네 이렇게 계속하면 끝이 없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뭐 사과를 요구한 적은 없고요. 국민 눈높이에서 봐야 한다고 이야기했고 오늘 안철수 의원 인터뷰 보니까 입장 표명이 필요하다. 어떻게든 대통령실에서 진정 어린 입장 표명이 필요하다. 설명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세요? 했잖아요. 바로 이제 대통령과 여사가 직접 한 건 아니지만 고위 관계자가 이제 이 사건은 악질적인 정치 공작이고 그다음에 그 김건희 여사는 그대로 이게 놓고 간 물건을 규정에 따라서 국고에 보관하고 있는 돌려준다고 그 목사가 공작한 목사가 받아가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냥 규정에 따라 보관하고 있고 아마 이제 일정 기한 되면 폐기 처리를 하든지 저는 그 공작을 한 목사는
혹시 김건희 여사가 이거 사용하지 않을까? 네. 1년을 기다린 거예요. 총선까지. 진짜 이런 공작인데 저는 규정대로 처리했다고 대통령실에서 설명했기 때문에 더 이상의 해명은 불필요하다 봐요. 그렇군요. 자, 장유미 변호사 생각은 어떠세요? 아니 국고에 기속했다는데 오늘도 한 보수 칼럼에서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철두철미하게 한다라고 하면서 그걸 믿을 국민이 어디 있겠느냐. 대통령이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선물 받는 선글라스를 왜 끼고 다니냐고 반문하더라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단계가 있는 게 아니에요. 특별감찰관과 제2부속실 당연히 제도적 보완이 있어야죠. 그리고 사과를 요구하면 그 이후에는 수사 요구할 거다. 아니요. 동시에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이미 권익위에서 조사 착수하겠다고 이야기했죠. 왜 그러냐면요. 명품백을 받은 영상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김영란법에 따르면 배우자, 공직자의 배우자는 이 처벌 조항이 없어요. 그런데 대통령실의 해명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는 이거를 선물로 인지했고 그래서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상 제대로 보관을 하고 있다. 그럼 대통령이 인지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적절한 선물을 공직자인 배우자가 인지하게 되면 그건 처벌할 수가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대통령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보관이 가능한 선물이라는 건 직무와 관련해서 보존 가치가 있는 선물일 때 이거를 기록물에 따라서 별도 보관을 하도록 해두고 있습니다. 명품백이, 명품 파우치가 어떻게 직무 관련성이 있을 것이며 또 이게 보존 가치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뭔가 논리적으로는 국민들이 용납할 수 있는, 납득할 수 있는 해명이 나오고 있지 못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보니까 이 국민의힘에서는 이게 정치 공작이다라는 주장이에요. 그리고 이 명품 가방 수수 의혹 관련해서 보니까 일지를 보니까요. 2022년 1월 보니까 재미교포 최재형 목사가 부친 2년 앞서서 김건희 여사에 접근을 했고 2022년 9월 13일 코바나 컨텐츠 사무실에서 최 목사와 김 여사가 만났고 최 목사가 명품 가방 주는 장면을 손목 시계에 몰래카메라로 촬영을 한 겁니다. 그런데 공개한 날짜가 2024년 11월 27일이다. 이런 부분에서 정치 공작에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주장이죠? 지금 이제 오히려 저는 목사를 수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판례가요. 사기를 하거나 기망을 통해 들어오면요. 그 자체가 주거 침입입니다. 정상적인 목적을 알렸다면 들어오게 했을까요? 경호처에 쏘갔을까요? 저는 이게 경호원을 쏘기고 들어간 주거 침입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우리 김영란법을 보면요. 내 물건을 준 사람은 처벌 조항이 있어요. 준 사람은 처벌합니다. 김영란법에. 근데 받은 사람은요. 공무원이 받으면 이제 문제되지만 배우자가 받으면요. 남편의 직무와 관련이 있을 때 그때만 금지가 되고 그때도 처벌 조항은 없어요. 이 말은 김영란법에서 공무원의 배우자는 처벌 조항이 없다. 국회에서 입법의 미비로 생각하고 지금 만들고 있죠. 아직은 없어요. 따라서 김건희 여사는 어떤 경우도 처벌 조항이 없고 오히려 선물을 준 목사는 처벌 조항이 있다. 이거하고 그다음에 주거침입죄까지 수사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자, 이번 이 사퇴 거부 논란 사태로 과연 이번 4월 총선 이제 80일도 남지 않았는데 어떤 영향을 미칠지가 주목이 되잖아요. 근데 민주당 같은 경우에요. 정치적 셈법이 조금 복잡하다고 해요. 공격 포인트가 한동훈 위원장은 윤석열 아바타란 프레임이 있었는데 이 프레임이 깨질 수도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여러 가지 셈법을 좀 고민하고 있다고 하던데요. 그렇죠. 사실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건 악법이다. 거의 중계하듯이 생중계하듯이 그 수사 상황을 실시간 할 수밖에 없다라고 도이치모터스 특검법에 대해서는 언급을 했고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도 몰카 공작이라는 데에서 벗어나지 못했을 때는 대통령으로부터 한 발짝도 떼지 못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약간의 거리두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뭔가 한동훈은 윤석열의 아바타라는 프레임이 깨지는 것 아니냐라는 어떤 그 반론이 들어올 수 있다라는데 고개가 끄덕거려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그렇다면 얼마나 거리두기를 정확하게 해낼 것인가가 관건 아니겠습니까? 근데 최소한 그래 보이지는 않는다라는 겁니다. 국민 눈높이만 언급해도 지금 사퇴를 마구 강요받았던 것이었거든요. 그럼 이 상황에서 어쨌든 총선은 치러야 되고 원보이스는 내야 되는 숙제가 바로 앞에 있는데 대통령과 정확하게 각도 세우지 못하면서 어정쩡하게 가지 않겠느냐. 이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처한 지금 정치적 딜레마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어떻게 보세요? 지금 대통령과 여당 비대위원장의 갈등. 이 갈등이 일단 국민의힘에는 악재 아닌가요? 그렇지만 이제 민주당도 지금 이제 타겟이 참 상당히 좀 혼란이 올 것 같아요.
민주당이 가장 좋은 구도는 윤석열 대통령의 정책, 네.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자. 예. 이게 가장 좋은 구도인데 예. 지금 이제 이거 한동훈 위원장이 홀로 서기 네. 독립처럼 돼버리니까 한동훈 대 이재명 구도가 되면 이거는 민주당으로서는 이게 필패 구도거든요. 예. 한동훈 위원장하고 하면 예. 윤석열 대통령이 중간 평가 예. 이게 빠져버렸잖아. 이게 첫째 문제고요. 네. 두 번째는 윤석열 정권의 정책이 얼마나 뭐 잘못한 게 없으면 명품 가방 하나가 선거하랍니까? 저는 야당이 답답해요. 이 정말 선물 하나 아버지 친구 사칭해서 선물 하나 준 거 이거 가지고 총선 치르겠다? 그러면 이게 정책적으로 좀 이게 윤석열 정권의 정책 공개할 게 없습니까? 안타까워요. 예, 알겠습니다. 이슈 여기까지 다루고요. 민주당 이야기 잠깐 하겠습니다. 민주당은 지금 자객 공천, 자객 출마 잡음으로 시끄럽습니다. 홍익표 원내대표가 오늘 아침 회의에서 당 안에 있는 동지들에 대해서 존중과 배려를 하자라고 강조했습니다. 듣고 오겠습니다. 후보자분들에게도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불필요한 인신공격이나 비방보다는 그 공정하고 그다음에 보다 발전적인 경쟁이 됐으면 좋겠다. 경쟁은 치열하게 하되 공정하게 해야 되고 경쟁자 역시 같은 당 안에 있는 당내 동지이기 때문에 경쟁자에 대한 치열한 경쟁과 함께 같은 동지로서의 존중과 배려도 경쟁 과정에서 잊지 않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이제 뭐 공천 치열하죠. 치열하다 네. 보니까 서로 이제 같은 동지끼리 이제 비난하는 일이 있는데 좀 자제를 요청하는 홍익표 원내대표의 아침 회의 발언이었는데요. 비례대표 이수진 의원이 서울 서대문갑 출마 철회 하루 만에 성남시 중원구에 도전장을 냈어요. 근데 거기에 이제 지역구 윤영찬 민주당 의원 지역구인데 민주당의 배신과 분열의 상처를 주면서 민주당 이름으로 출마하겠다는 상황을 두고 볼 수 없다라고 해서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 정치적 선택에 저는 개인적으로 좀 아쉽다고 예. 생각합니다. 예. 이수진 의원은 원래 서대문 갑 출마, 그러니까 비례대표 의원을 지냈기 때문에 지역구를 골라야 되는 상황이었고 예. 본인이 연세대 병원에서 근무했던 이력으로 인해서 서대문 쪽에 출사표를 던졌었죠. 예. 저도 이 플랜카드를 걸고 지역 그 유권자들에게 호소하는 모습을 봤었습니다. 예. 그렇습니까? 예. 그런데 갑자기 본인이 불출마를 하겠다라고 했다가 이 지역구를 옮긴 상황이죠. 그 지역구에 현역 의원이 있습니다. 타당 의원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요. 예. 윤영찬 의원이 있었는데 저는 윤영찬 의원의 정치적 선택에 대해서 선뜻 동의하진 않습니다. 예. 다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영찬 의원은 민주당이 아니고 내가 이 지역에 오는 명분은 바로 민주당 이름을 걸고 이 나오겠다고 하는 윤영찬 의원을 저격하기 위해서라는 취지를 숨기지 않는 것. 저 홍익표 의원이 이런 맥락에서 대표가 오늘에도 이런 부분을 경고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자, 민주당 내는 지금 민주당은 자객 공천이 아니라고 하는데 비명계에서는 또 자격 공천이라고 얘기하고요. 자, 지금 이 문제는 어떻게 보세요? 이수진 의원이 지역구 옮기고 바로 불출마하겠다고 하고 다음 날 성남 중원 출마 선언했어요. 저는 이제 그 민주당이 공천이 얼마나 문제가 많고 예. 그 민낯을 버리면 눈을 들어서 성남 중원을 보게 하라. 예. 세 명을 이렇게 보면 진짜 한심합니다. 예. 제일 먼저 이제 그 현근택 변호사 완전히 성희롱 발언으로 예. 끝까지 버티다가 불출마했죠. 그다음에 그래서 놓은 게 윤영찬 의원. 예. 아니 본인 이름으로 기자회견장을 잡아놨다가 예. 현근택 어려우니까 30분 전에 말을 번복하는 이게 원칙이고 이게 상식입니까? 예. 윤영찬 의원 그 민낯. 그리고 이제 마지막 비례 이수진 동작의 이수진 저분은요 예. 라임 사건으로 기동민 의원과 더불어서 재판받고 있는 예. 기소돼서 예. 이런 분 아닙니까? 이분이 예. 지역구를 이렇게 옮겨 다니다가 이제 성남중원의 윤영찬 의원이 힘들 것 같으니까 저분이 친명인지도 모르겠어요. 예. 그런데 내려와가지고 이 세 분을 보면 민주당 공천이 얼마나 문제가 있는지 좀 심각한 상황이라고 봅니다. 네.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공천 작업이 지금 어디까지 진행이 된 거예요? 일단 적격 부적격 심사 예, 그러니까 첫 번째 마쳤고. 관문을 마쳤고 이제 예. 공관위에서 예. 이제 정확하게 어떻게 정무적인 판단까지 가미해가지고 이제 공천을 할 것인지 실무 작업에 들어간 상황이고요. 예. 전략 공천 지역을 또 선별해가지고 이제 투트랙으로 이렇게 공천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국민의힘은 조금 늦나요? 어떻게 되고 있어요? 국민의힘도 이제 오늘요. 예. 오늘 지금 이제 두 번째 회의인데 전략 공천하고 예. 그다음에 우선 공천 지역 예. 오늘 이게 그 의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예. 알겠습니다. 오늘 정치권 이슈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정욱 변호사,
장미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대통령실에서 위원장님께 사퇴 요구했는 이에 대한 입장 보고합니다. 아낌없이 쏟아붓겠다는 각오로 이 자리를 받아들였고 국민들이 고통받고 이 나라의 미래가 위협받는 것을 막을 겁니다. 선민후사하겠습니다. 이 갈등 원인으로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조금 거론이 되는데 제 입장은 처음부터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 후보가 본인이 원한다고 해석을 해주셨나요? 선민후사의 개념을 그렇게 뭐 정의할 건 아니고요. 제가 그냥 평소에 하던 말씀 드린 거다. 이렇게 정의할게요. 저희 한마디만 좀 해주세요. 혹시 그 당내에서 그래도 좀 위원장님 거취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거취에 대해 누가 얘기를 하죠? 다른 여러 의원들이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분위기가 그렇더라고요. 잠시만요. 미안한 말씀입니다만 일요일 밤의 금중암투 대통령실발 한동훈 사퇴 요구설이 주말을 강타했습니다. 김건희 디올백 사과 논의, 김건희 여사 부부의 영리를 건드렸고 한동훈 사퇴 카드를 꺼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불길을 막는 유일한 길은 김건희 여사 특검 수용하고 김건희 여사 디올백 수사건을 제대로 수사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 제가 우리 당의 대구 경북 의원님들께 분별 없는 발언을 하였습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김건희 여사 사과 필요하다는 입장은 변함이 없으신 건지. 아니, 예. 제가 예. 뭐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대통령께서 한 위원장 없이 사퇴 요구한 거 관련 동의하실까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러면은 에이. 한 위원장이 밝힌 끝까지 총선 이후까지 하겠다는 게 동의하십니까? 그런 게 없다니까. 당무개입 논란에 대해서 그런 게 어디 있어? 아무도 없어. 총선 앞두고 이번 총선 앞두고 김건희 여사님 리스트 관련해서 그거는 몰카 공작이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가시다가 교통사고 나시면은 왜 집에 안 있고 길거리 나와가지고 교통사고 당했냐라고 책임을 물으면 여러분들께 묻는다면 동의하시겠어요? 똑같은 케이스잖아요. 바람직하지 못한 일이 발생했는데 그걸 가지고 피해자에게 사과하라고 한다는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다릅니다. 체감 온도가 영하 20도까지 떨어진 강추위 속에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이 밤새 2만 배가 넘는 절을 올렸습니다. 오늘 국무회의에 이태원 참사 특별법 제2요구안은 상정되지 않았지만 유가족들은 즉각 공포를 촉구하면서 호소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윤태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보라색 옷과 목도리를 갖춘 유가족들이 무릎을 꿇었다가 일어서기를 반복합니다. 체감 온도 영하 20도로 떨어진 매서운 추위에도 종소리와 함께 차디찬 바닥에 얼굴을 숙입니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하루빨리 공포하라고 촉구하기 위해서입니다. 특별법에 대한 거부권을 대통령에 건의한 여당에 유가족들은 반발했습니다. 이태원 참사에 대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거부권을 쓸 건지 말 것에 대한 것들을 만약에 심의를 하게 된다면 분명하게 그런 잘못된 판단을 하지 말아주시기를. 특별법 공포를 염원하는 유가족들의 절은 날이 밝도록 밤새 릴레이로 이어졌습니다. 유족들의 간절한 기도는 밤을 새워 국무회의가 시작하기 직전까지 19시간 동안 계속됐습니다. 이태원 참사로 숨진 159명을 기리는 뜻으로 15,900배를 목표로 삼았는데 이를 훌쩍 뛰어넘은 22,000배를 넘길 때까지 절은 끊기지 않았습니다. 아까 절하면서 아이에게 맹세를 했습니다. 너희들은 이제 좋은 곳으로 가라. 남아있는 부모님들이 열심히 투쟁을 하면서
좋은 사회로 만들기 위해 끝까지 투쟁하겠다. 유가족들은 앞으로 대통령실 앞에서 오체 투지를 계획하는 등 차디찬 한파 속에도 특별법을 향한 호소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YTN 윤태인입니다. 오늘 뉴욕 증시가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다우존스 30 산업평균지수가 사상 처음 3만 8천 선을 넘으며 마감했고요. 국제유가는 러시아의 석유 인프라가 공격받았다는 소식으로 2% 넘게 오르면서 한 달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기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38,001.81 다우존스 30 산업평균지수가 사상 처음으로 38,000을 넘으며 장을 마감했습니다. 전정보다 138.01포인트, 0.36% 오른 역대 최고치 연속 경신입니다. 스탠더드앤푸어스 500 지수도 0.22% 상승하며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2년 만에 기록한 역대 최고치를 갈아치웠습니다. 나스닥 지수는 역대 최고치는 아니지만 0.32%, 49.32포인트가 오르며 장을 마감했습니다. 올해 첫 연방 공개시장위원회 정례회를 앞두고 금리 인하 시기가 예상보다 늦어질 것이란 전망들이 나오고 있지만 경제 연착륙 가능성에 대한 기대가 여전하고 AI 테마주의 강세가 오름세를 이끌었다는 분석입니다. 선물 시장에서는 금리를 3월에 인하할 가능성을 약 46%로 보고 있습니다. 일주일 전 81%에서 크게 줄었습니다. Each time we see another positive GDP report, perhaps a positive report on the economy, a negative report on inflation, the market's going to believe that the Fed's going to stay higher for longer. That's going to create volatility. 주가 상승으로 위험 자산이 오른 데다 공급 우려까지 커지며 유가도 상승했습니다. 현지 시각 22일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2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 원유는 배럴당 75.19달러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전장보다 2.42% 오르며 지난해 12월 26일 이후 약 한 달 만에 최고치입니다. 지난 주말 러시아 서부 브얀스크의 유류창고가 무인기의 공습을 받아 큰 불이 났다는 소식이 공급 우려를 강화했습니다. 시장에선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석유 기반 시설을 공격 목표로 잡을 경우 유가의 게임 체인저가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YTN 기정훈입니다. 최근에 홍콩 증시가 급락한 것과 관련해서 중국 정부의 과감한 정책 없이는 반등이 힘들다는 전문가들의 분석이 나왔습니다. 전종규 삼성증권연구원은 홍콩 증시의 패닉 장세가 재현됐다고 진단하면서 중국 정부의 정책이 미시적 대응에 그치면서 경기 반등과 주가 회복의 탄력이 제한될 것이라며 과감한 부채 구조 조정이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비트코인이 현물 상장 지수 펀드 승인 이후에 하락세를 지속하면서 4만 달러 선도 무너졌습니다. 같은 시간 시총 2위 이더리움도 5.39% 떨어진 2,317달러를 나타냈습니다. 트럼프와 헤일리의 1대1 구도가 된 미국 공화당 대선 레이스가 뉴햄프셔에서 두 번째 경선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트럼프가 압승을 거둘 경우 승부에 쐐기를 박을 거란 전망이 나오는데요. 헤일리는 반전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총력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권준기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He was taken hostage, tortured and murdered by the government of North Korea. 니키 헤일리는 북한에 억류됐다 숨진 오토 원비어 어머니를 광고에 등장시키며 승부수를 걸었습니다. 북한 김정은과의 친분을 과시하는 트럼프를 우회적으로 비판한 겁니다. 유명 TV 프로그램의 주디 판사도 헤일리를 지지하며 힘을 실었습니다. Fool me once, shame on you. Fool me twice, shame on me. We've already seen what these two presidencies look like. 헤일리는 트럼프와 1대1 구도면 해볼 만하다며 두 번째 경선지인 뉴햄프셔에서 대반전을 예고했습니다. Can you hear that sound? That's the sound of a two-person race. 트럼프 전 대통령은 성추행에 이은 명예훼손 혐의로 뉴욕 법원에 출석했지만 배심원이 코로나 증상을 보여 재판이 연기됐습니다. 트럼프 측은 선거운동 방해라며 불만을 나타냈지만 뉴햄프셔에서 압승할 거란 자신감은 여전했습니다. 디센티스까지 4명의 대선 주자가 자신을 지지하고 나섰다며 헤일리도 중도 사퇴할 것을 압박했습니다. I think we're going to have the same kind of a result here as we did last week in Iowa. Iowa's well.
중도층 비중이 높은 뉴햄프셔에서는 헤일리의 추격세가 두드러지지만 여전히 평균치에선 두 자릿수 지지율 격차가 나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선 대부분 트럼프가 30%포인트씩 앞서고 있어 이번 뉴햄프셔 경선에서 헤일리가 대반전을 이루지 못한다면 공화당 대선 경선이 일찍 싱겁게 끝날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윤규입니다. 이스라엘군이 올해 들어 가장 맹렬하게 가자지구 남부를 공격했습니다. 최후의 보루인 병원까지 봉쇄하며 압박하고 있어서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병원 안에 땅을 파서 시신을 묻고 있습니다. 신웅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현재 가자 지구에서 유일하게 민간인 접근이 가능한 최대 의료기관인 나세르 병원입니다. 부근으로 끝없는 폭격이 이어지고 사람들은 수레에 부상자를 싣고 급하게 달려옵니다. 밤낮 없는 이스라엘군의 공격 때문에 병원 밖으로 나가질 못해 시신을 그냥 마당에 매장하고 있습니다. حاليا بيتم دفن جثث الشهداء في مجمع ناصر في الأراضي المفتوحة هنا لأنه صعب جدا إنه تخرج برا المجمع على أي مكان أي مقبرة إنه تدفنهم لأنه إحنا محاصرين وأي أي بني آدم بيتحرك خارج المجمع بيتم استهدافه. 그나마 나세르 병원은 사정이 나은 편. 다른 병원들은 이스라엘군에 완전히 포위됐습니다. 팔레스타인 적신월사는 이스라엘군이 탱크를 동원해 응급구조대 본부가 있는 칸 유니스의 알 아말 병원을 에워쌌다고 밝혔습니다. نحن بالهلال الأحمر الفلسطيني نشعر بالقلق الشديد على سلامة طواقمنا العاملة هناك وسلامة آلاف النازحين الموجودين داخل مبنى مستشفى الأمل ومقر الجمعية بالإضافة طبعا للجرحى والمرضى. الوضع خطير جدا. 하마스 측 가자지구 보건부는 칸 유니스 서부 알마와시에 있는 알카이르 병원에 이스라엘군이 진입해 의료진 등을 체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또 구급차 운행을 못하게 해 사망자 시신 운구와 부상자 이송을 막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현지 시간 22일 이스라엘군은 가자지구 남부에서 올해 들어 가장 맹렬한 공격을 퍼붓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날 하루 동안 팔레스타인 사람은 178명이 숨졌고 이스라엘군 희생자는 1명입니다. 이에 따라 가자지구 보건부 집계 누적 사망자는 25,105명, 부상자는 62,681명으로 늘었습니다. YTN 신웅진입니다. 유럽연합 EU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주권을 모두 인정하자는 두 국가 해법을 앞세워 이스라엘에 대한 압박에 나섰습니다. 호세프 보렐 EU 외교안보 고위 대표는 군사적 수단만으로는 평화와 안정을 구축할 수 없다며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의 분쟁에 대한 두 국가 해법을 거듭 주장했습니다. 유럽 각국 외무장관도 두 국가 해법과 즉각 휴전, 인질 석방을 주장했습니다. 두 국가 해법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각자 정부를 세워 평화롭게 공존하는 방안인데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최근 두 국가 해법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완강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전국을 꽁꽁 얼린 한파의 기세가 정말 매섭습니다. 한낮 시간인데도 서울 기온이 영하 8.7도 선에 머무르고 있는데요. 내일도 냉동고 수준의 한파는 계속되겠습니다. 내일 서울 아침 기온은 영하 12도, 체감온도는 영하 18도까지 떨어지겠고요. 종일 영하권 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옷차림 따뜻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추위 속에 서해안에는 눈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들 지역에는 대설특보가 발령 중인 가운데 시간당 1에서 3cm의 다소 강한 눈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이미 많은 눈이 내렸지만 내일 아침까지 많은 눈이 더 내릴 것으로 보여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제주도 산간에 많게는 50cm 이상, 호남 서부에도 최고 20cm가 넘는 큰 눈이 오겠고요. 충남 서해안에도 최고 10cm의 많은 눈이 내려 쌓이겠습니다. 곳곳에 한파특보가 발령 중인 가운데 내일 아침 기온 살펴보면 서울 영하 12도, 대관령 영하 21도, 대전은 영하 11도까지 떨어지겠고요. 낮 동안에도 예년 기온을 5에서 6도가량 밑돌겠습니다. 낮 기온 서울 영하 4도, 광주 영하 1도, 대구는 0도가 예상됩니다.
제주도에 내리는 비와 눈은 모레 아침까지 이어지겠고요. 이번 한파는 금요일 낮부터 점차 누그러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네, 방금 들은 소식입니다. 서천시장 오늘 새벽에 큰 화재가 났죠. 점포 200여 곳이 모두 전소됐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서천시장 특별 재난지역 선포 가능 여부를 즉시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오영주 중기부 장관에게는 행안부와는 별개로 상인들을 잘 챙길 것을 주문하기도 했는데요. 조금 전 들어온 소식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서천시장에 대해서 특별재난지역 선포 가능 여부를 즉시 검토하고 혹시 어려울 경우에도 이에 준해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는 내용이 들어왔습니다. 네, 관련 소식은 이어지는 뉴스 큐 시간에 좀 더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슈를 더 쉽게 전해드리는 더 뉴스, 내일은 더 준비하겠습니다. 잠시 뒤에는 뉴스 큐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